버킹엄궁의 대회당에는 찰스 3세의 왕좌 옆으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두 번째 의자가 놓여 있었다. 왕실 고위 인사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곧 국왕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열고 캐서린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했다. 그날 찰스가 넘기를 한 것은 왕위가 아니었다. 윌리엄은 여전히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지만 흔들리는 왕실의 공적 활동과 내부 질서를 이끌 책임은 그의 아내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다. 캐서린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윌리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커밀라의 이름은 최종 선언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인기나 가족애에서 나온 별정이 아니었다. 6달 전 캐서린은 국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바로 그 거부가 왕실 안의 부당한 계획을 막아냈다. 이제 봉인된 문서 하나와 사라진 선언문 한 부가 네 사람의 신뢰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찰스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한 것은 왕관이 아니라 그 왕관을 둘러싼 가족의 미래였다. 찰스 3세는 몇 주 전부터 공식 일정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었다. 왕궁은 이를 휴식과 치료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국왕은 앤 공주와 2명의 측근만을 불러 새로운 왕실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다만 자신이 모든 일정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순간 가족이 서로 다른 편으로 갈라지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왕이 된 뒤 찰스는 전통을 지키는 일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오랜 세월 후계자로 기다렸던 그는 왕관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때로는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환경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평생 관심을 가져왔지만 왕이 된 뒤에는 개인의 신념보다 국가적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했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으며 그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 경험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왕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남겨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찰스가 가장 우려한 것은 공식적인 계승 문제가 아니었다. 윌리엄은 충분히 준비된 후계자였고 국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왕위가 바뀌기 전까지의 공백이었다. 커밀라를 중심으로 한 오래된 측근들, 윌리엄의 개혁을 지지하는 젊은 참모들, 각자의 명예와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가족들이 충돌한다면 왕실은 한 번의 스캔들보다 훨씬 깊은 균열을 맞을 수 있었다. 마지막 국가연설이 열리던 날, 대회당에는 찰스의 왕자 옆으로 두 번째 의자가 놓여 있었다. 커밀라는 그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고 윌리엄은 국왕이 후계 체제에 관한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찰스가 상자를 열어 작은 의식용 왕관을 꺼낸 뒤 캐서린의 이름을 부르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국왕은 캐서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윌리엄은 변함없는 후계자였고 헌법법적 권한도 찰스에게 남아 있었다. 대신 캐서린은 왕실의 공적 일정, 자선 사업의 방향, 가족 내부의 분쟁과 고위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 인물의 공식 임무를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의 서면 근거를 요구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다. 찰스가 왕관을 들어올리는 순간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그의 손목을 받쳤다. 그 짧은 동작은 선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은 마지막 힘으로 책임을 내려놓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무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커밀라는 최종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윌리엄은 아내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 걱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국왕은 캐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권력을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그것을 가장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앤 공주는 왕의 의자 아래에서 봉인된 자주색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캐서린이 선택된 진짜 이유와 이 결정이 왕실의 네 사람에게 남길 상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었다.
행사가 끝나자 캐서린은 의식용 왕관을 품에 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두 손을 나무 표면에 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대회당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야 손끝의 떨림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받아들인 것은 명예가 아니라 가족의 모든 갈등이 향하게 될 자리였다. 캐서린은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대학에서 윌리엄을 만난 뒤 오랜 시간 대중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증명해야 했다. 결혼 이후에는 조지와 샬럿, 루이를 키우면서도 수많은 공식 행사와 자선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일에 꾸준히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왕실이 요구한 완벽함은 언제나 대가를 남겼다. 웃음을 잃지 말아야 했고 사적인 슬픔조차 국민 앞에서는 절제된 표정으로 감춰야 했다. 건강 문제와 치조를 겪은 뒤 그녀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회복은 단순히 공식 일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 아이들의 목소리,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정원의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 치료 기간 동안 캐서린은 자신의 고통을 왕실 내부의 영향력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동정을 얻기 위한 인터뷰도 더 유리한 자리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찰스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절제였다. 몸이 약해진 순간에도 자신보다 가족과 공적 책임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화려한 연설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왕실의 일상 운영을 맡긴다는 찰스의 결정은 잔인할 만큼 무거웠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말하겠지만 캐서린이 먼저 떠올린 것은 다시 잃게 될 시간이었다. 더 많은 회의와 더 많은 판단, 더 많은 비판은 가족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결정 하나가 윌리엄의 미래 통치에 대한 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두려웠다. 잠시 후 윌리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왕관을 바라보지 않고 아내의 얼굴부터 살폈다. 캐서린은 어렵게 시선을 들며 오늘의 발표가 그를 모욕했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아내는 국왕의 신뢰를 받아들인 선택이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윌리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캐서린은 왕관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고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왕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이 자리를 원한 적이 없지만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그 말 속에 야망이 아니라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캐서린은 권력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책임 때문에 다시 가족의 일상과 자신의 건강, 그리고 남편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두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엄은 대기실 문 가까이에 멈춰서 있었다. 그는 캐서린이 왕관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곧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아내가 새로운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국왕은 아들에게 준비할 시간도 아내를 지킬 당국도 주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윌리엄은 가족의 갈등이 어떻게 국가적인 구경거리가 되는지 보아왔다. 부모의 불안은 신문의 제목이 되었고 어머니의 고통은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되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대중의 판단 앞에서 홀로 서는 장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와 아내가 동시에 건강 문제를 겪는 모습을 지켜본 일은 그 두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후계자로서 일정을 이어가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왕자가 아니라 남편이자 아들이었다. 왕실의 안정이라는 말이 가족의 고통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캐서린이 맡게 된 자리는 왕좌가 아니었지만 공격을 피할 보호막도 없었다. 왕실 구성원의 임무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순간마다 누군가는 그녀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자선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 야망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결정을 미루면 무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윌리엄은 그 무게가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지치게 했던 압박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오늘의 발표가 굴욕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캐서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남편이 아니라 잠재적인 반대자로 취급된 것 같았고 궁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보다 비밀을 우선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캐서린은 찰스가 의식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에 계획을 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주광은 발표 전에 정보가 새어나가면 반발이 일어나 결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침묵을 요구했다. 그녀는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의했지만 그 침묵이 윌리엄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윌리엄은 자신도 왕실의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과 노숙 문제처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일에 왕실이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변화는 가족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되었다. 찰스의 개혁이 자신의 미래 통치와 경쟁하는 또 하나의 궁정을 만들게 된다면 좋은 의도조차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캐서린은 그에게 다가가 중요한 결정을 공식 회의 전에 먼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양심의 문제에서는 솔직한 반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어떤 고문도 부부 사이의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공개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책임을 나누는 동반자로 남겠다는 약속이었다. 윌리엄은 잠시 왕관 상자를 바라본 뒤 뚜껑을 닫아 캐서린 앞으로 밀어주었다. 문제는 그녀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침묵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조용히 노크했다. 앤 공주였다. 그녀의 손에는 자주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앤 공주가 대기실에 들어오기 전 궁의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커밀라는 최종 선언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캐서린에게 비공개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에는 찰스가 며칠 전 폐기하라고 지시한 초기 초안의 복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 초안에서 커밀라는 국왕의 최고 자문자이자 왕실 운영의 보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캐서린은 그녀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놓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볼에서는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커밀라에게는 구체적인 권한이 남지 않았고 캐서린이 왕실의 공적 활동과 내부 질서를 이끌도록 되어 있었다. 커밀라는 오랜 세월 찰스 곁에서 비난과 조롱을 견뎌왔다. 왕실의 인정을 얻기까지 수많은 행사에 참석했고 문해력 향상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국왕의 아내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한 동반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최종 결정에서 배제된 일은 직책을 잃는 것보다 지난 세월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두 여자는 문이 닫힌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다. 커밀라는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캐서린이 권력을 원하지 않는 듯 행동하면서도 결국 모든 신뢰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고 말했다. 경톤해 보이는 태도가 오히려 공개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날카로운 비난이었다. 캐서린은 한동안 끼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국왕에게 어떤 자리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오히려 거절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찰스는 왕실이 여러 충성심으로 갈라지기 전에 누군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뜻을 바꾸지 않았다. 캐서린은 그 신뢰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커밀라가 오랜 세월 강당한 의무와 비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의 희생이
앞으로의 모든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왕실은 개인의 관계보다 국민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존중을 담고 있었지만 커밀라에게는 사실상 시대가 자신을 지나치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커밀라는 접어두었던 초안을 탁자 위로 밀었다. 자신이 원래 계획의 중심이었음을 밝힌 뒤 캐서린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차지할 생각인지 물었다. 캐서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커밀라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의무가 이끄는 곳에 서겠다고, 그 자리가 견디기 어려운 곳이라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커밀라는 의자를 거칠게 밀며 일어섰다. 높아진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갔고 찰스가 예고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먼저 아내를 보고 다음으로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커밀라가 폐기된 초안은 아무 의미도 없느냐고 묻자 국왕은 한때 충성만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충성보다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커밀라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했다. 문을 닫기 전 찰스가 자신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듯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었다. 함께 견딘 세월이라면 마지막 결정에서도 자신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다음으로 돌아온 커밀라는 찰스가 즉위 초기에 선물한 브로치를 풀어 선언문 옆에 놓았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다시 달지도 않았다. 앤 공주는 자주색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봉인을 풀었다. 안에는 왕실 내부 조사 기록과 찰스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윌리엄은 이것이 단순한 임명 사유가 아니라 6달 전부터 이어진 판단의 기록임을 알아차렸다. 그날은 윈저 창립 기념 비공개 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고위 왕실 구성원들은 앞으로 맡게 될 의무와 활동 기준을 승인하기 위해 모였다. 겉으로는 단합을 보여주는 행사였지만 문서에는 일부 젊은 구성원을 주요 임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확한 증거나 해명 절차 없이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찰스는 그 규정이 왕실을 스캔들과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개인 서재로 불려간 캐서린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서명을 거부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규정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찰스는 크게 분노했다. 국왕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캐서린이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캐서린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복종은 잠시 침묵을 만들 수 있지만 설명할 기회조차 빼앗긴 사람에게 신뢰를 되찾아주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공식 역할과 미래의 특권을 잃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서명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었다. 캐서린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이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았다. 윌리엄에게조차 필요한 내용만 설명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혼란 속에서 찰스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몇 주 뒤 내부 조사 결과가 국왕에게 전달되었다. 2명의 고문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위험을 과장했으며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캐서린의 거부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찰스는 자신에게 복종한 사람들이 왕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맞선 사람이 오히려 왕실을 지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왕은 캐서린을 다시 서재로 불렀다. 그는 사과 대신 한 가지를 물었다. 만약 윌리엄이 그 규정을 지지했더라도 명령을 거부했겠느냐는 것이었다. 캐서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왕관은 훗날 국민에게 설명하기 부끄러운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앤은 그 문장을 가리키며 찰스가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지도 원칙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인기나 혈통, 혼인관계가 아니라 판단력과 절제, 잘못된 명령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기준으로 삼는 문서였다. 에드워드는 실무 체계를 검토했고 앤은 결정 과정의 기록을 남겼다.
윌리엄이 마지막 장을 넘기자 숨겨진 조항이 나타났다. 캐서린은 공공의 신뢰를 해친 왕실 인사의 공식 임무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 권한은 배우자나 후계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앤은 조용히 말했다. 찰스가 캐서린에게 준 것은 영예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책임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에드워드가 문을 열고 들어와 국왕의 개인 집무실에서 선언문 사본 한 부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서를 요청한 기록에 윌리엄의 집무실 코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에드워드의 보고가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사라진 것은 서명되지 않은 선언문 사본 한 부였지만 그 안에는 캐서린에게 부여된 권한과 왕실 내부 구조를 바꾸는 조항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국민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 운영 권한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접근 기록이었다. 해당 사본을 요청할 때 사용된 코드는 윌리엄의 집무실에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미래의 국왕이 아내의 임명을 막기 위해 비밀 문서를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윌리엄은 기록을 바라보며 자신이 함정의 중심에 놓였다는 사실을 즉시 이해했다. 캐서린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첫 지도회의를 소집한 뒤 모든 관련 통신과 접근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령했다. 어떤 직원도 전자자료를 삭제하거나 문서를 폐기해서는 안 되었고 예정된 왕실 발표는 48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그녀는 범인을 찾는 것보다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앤은 성급한 처벌이야말로 상대가 바라는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드워드도 윌리엄의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캐서린이 6달 전 반대했던 불공정한 규정을 스스로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윌리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보안팀의 초기 조사 결과 코드는 오래된 공용 단말기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단말기에는 여러 고위 직원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인증 기록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윌리엄이 직접 문서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권한을 이용해 두부 사이에 의심을 심으려 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캐서린은 독립조사팀을 꾸리고 왕실 내부 인사와 외부 보안 전문가가 함께 기록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서면 근거를 남기고 관련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밀을 통해 권위를 지키는 방식은 더 이상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며 설명되지 않는 결정은 결국 누군가의 무기가 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자 보좌관들은 하나씩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자신을 정말 믿느냐고 물었다.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왕위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만약 아내가 이 순간 자신을 의심한다면 찰스가 만든 새로운 체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캐서린은 왕관 상자를 열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 책임이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이 된다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잠시 왕관을 바라본 뒤 뚜껑을 닫아 다시 그녀 앞으로 밀었다. 문제는 권한이 아니라 비밀이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실을 숨기는 순간 누군가가 그 틈을 이용하게 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모든 중대한 사안을 먼저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궁 대변인이 급히 들어왔다. 선언문 전문이 이미 언론사 여러 곳에 전달되었고 첫 속보가 방송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이제 사라진 문서는 왕실 내부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판단해야 할 공개된 폭탄이 되어 있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선언문 전문은 전국으로 퍼졌다. 방송사들은 캐서린이 단순한 명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실의 공적 일정과 내부 기준을 실제로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일부 신문은 이를 찰스가 윌리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했고,
다른 매체는 왕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권력 재편이라고 평가했다. 버킹엄궁 앞에는 비를 맞으며 수백 명이 모였다. 찬성과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가 이어졌고 왕실 내부의 균열을 보여달라는 자극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윌리엄은 몇 걸음만 떨어져서도 분열의 증거로 해석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첫 공식 발표에서 캐서린의 바로 옆에 서겠다고 결정했다. 연단에 오르기 전 캐서린은 의식용 왕관을 궁 안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행동이 권위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찰스는 지친 얼굴로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앤과 에드워드는 그 뒤를 지켰다. 커밀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끝내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캐서린은 가장 먼저 윌리엄이 변함없는 왕위 계승자라고 선언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의 미래 통치를 대신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이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일상의 책임을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은 아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 경쟁하는 분정이 생겼다는 소문은 그 짧은 동작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어 캐서린은 새로운 운영 원칙을 발표했다. 앞으로 왕실의 임무는 혼인과 자비, 권력과의 거리보다 실제 행동과 지속적인 봉사, 국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서면 근거를 남기고 어떤 구성원도 이유를 통보받거나 해명할 기회 없이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비밀을 이용해 국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문들의 관행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린 시절과 가족 지원, 정신적 회복과 장기적인 자선 사업을 왕실의 중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환경과 노숙 문제처럼 국민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이끌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빼앗는 대신 다른 강점을 가진 동반자로 왕실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캐서린은 마지막으로 커밀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커밀라가 찰스 곁에서 견딘 세월과 문해력 향상,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직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한 사람의 봉사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커밀라는 잠시 침묵한 뒤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연설이 끝나자 찰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캐서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뒤 짧게 포옹했다. 그것은 왕위를 넘기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을 마쳤다고 믿는 한 아버지의 표정에 가까웠다. 조사팀은 끝내 문서를 훔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 목적이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찰스가 무대를 떠날 때 캐서린은 왕관보다 앞서지도 그 뒤에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윌리엄의 곁에 섰다. 국민 앞에 남은 것은 두 번째 왕관이 아니라 권력보다 신뢰를 오래 지키겠다고 약속한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